한국의 살인사건 17번째 사건입니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네. 이를테면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영남제분 윤길자 네. 사건. 그러니까 우리 범인 이름 부르자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영남제분 회장의 마누라 사모님이죠. 왕사모 윤길자라는 여자가 여대생 이름은 그 하양으로 앞으로 할 건데 처음만 얘기할게요. 하지혜예요. 그 하양을 살해하도록 청부한 사람이 윤길자. 네. 그래서 윤길자 사건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네. 그냥 빨리 그 청부하라고 한 이유는 그냥 얼른 먼저 얘기하면 자신의 사위가 이 하양하고 바람을 피운다고 판단해서 네. 죽이라고 자기 그 조카하고 이렇게 시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주검으로 발견이 됐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 범인들을 잡게 돼서 그 베트남이든 이렇게 쫓아다닌 게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범인을 잡게 되는데 그 범인이 나중에 또 VIP 병실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괄적인 이제 그 내용을 지금 미리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2002년 3월 6일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하양이 이화여대 법학과 4학년 재학 중이었을 텐데 그 수영을 하려고 한다면서 5시 반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늦도록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2002년 월드컵이 아마 열리던 해죠. 네. 3월 6일 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양이 이화여대 법과대학 4학년 재학 중이었고 그 즈음에 사법고시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집 도서관 이렇게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던 그 학생이었는데 이제 이 학생이 그 명남제분의 이사장 아내 그러니까 윤길자의 이제 사주를 받은 청부업자들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그 청부업자라고 얘기도 곤란한 게요. 네. 청부업자라는 소리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청부 받은 사람들. 왜 그러냐면 윤길자가 이 청부 죽여달라고 의뢰를 한 거는 자기 그 조카예요. 조카. 네. 고모. 예, 조카고 또 그 조카가 자기 친한 고등학교 친구를 끌어들여서 그 두 사람이 살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부살인은 그렇고 다만 이제 이 하양을 쫓아다니면서 수시로 보고하게 하고 납치할 때 또 가입한 세력은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당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면 청부업자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살인 사건은 그거는 그 조카하고 조카의 친구입니다. 네. 예.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는 사실은 이 전모가 드러나기 전에 이거 묻지마 살인 사건이다. 네. 혹은 이 현장에서 발견된 시체에 너무 잔인했어요. 네. 얼굴 부위에만 총으로 6발을 맞은 상태였어요. 네. 머리와 앞면에 집중적으로 네. 6발. 집중적으로 6발을 사격을 했거든요. 그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근접 사격이에요. 네. 이제 총기 사격 관련된 것도 사입구 사출구라고 그래요. 네. 총알이 들어가는 거를 사입구, 그다음에 맞은 총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사출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입구와 사출구의 형태를 보고 근접 사격인지 원거리 사격인지 그 국과수에서는 감정 평가를 합니다. 네. 그 경우 때 이 경우는 아주 근접 사격, 네. 속된 말로 대구 쏜 거예요. 네. 그것도 6발을 확인 사살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이거는 거의 원한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원한 관계에 의한 사건 이런 걸로도 봤습니다. 네. 묻지마 살인 혹은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 정도로 봤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사건 전모가 밝혀지니까 이거는 권력과 금권을 사용해 가지고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의 소행이라는 게 밝혀진 건데요. 그러면 아니 윤길자라는 사람이 왜 관계가 없는 하양을 살해를 했을까 이제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양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학과 4학년생이라고 했잖아요. 이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윤길자의 사위가 즉 이 하양과 이종 사촌 간의 관계예요. 근데 윤길자 씨가 딸이 있어요.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딸을 소위 말하는 옛날에는
판사, 의사 이렇게 해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을 서로 중매를 해서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중매를 통해서 지금 김 판사라고 할게요. 김 판사하고 자기 딸을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랬는데 김 판사가 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다른 여자랑 바람이 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김 판사한테 너 바람 피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다. 그럼 걸려온 전화가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그 알고 봤더니 그 전에 사귀었던 여자들이나 알고 있던 여자친구들이랑 전화를 한 거였는데 이 김 판사가 아니다. 그냥 사촌 동생이 사법고시 관련해서 나한테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 사촌 동생인 하양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근데 그때 윤길자가 이 하양을 바람 피우는 대상으로 의심을 하면서 미행을 2년 동안 붙이게 됩니다. 예, 아니 실제로 이제 하양 같은 경우는 과외를 했어요. 네. 고등학교 때 이때는 그 김 판사가 공부 잘할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그 판사까지 됐으니까 사법고시 패스해서 그 사람한테 과외도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김 판사가 판사 어떤 면에서 보면 김 판사 같은 경우는 재벌집으로 장가를 들었다고 해야죠. 네. 장가를 들었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일정 부분 어떤 재산적인 도움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윤길자 측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팔려간 거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옛날에 집은 가난한데 공부 잘해가지고 장원급제한 사람들 재벌 사위 돼가지고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재벌 사위 돼가지고 시집장가 정략 결혼이죠. 사랑에 의한 결혼보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꽤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 부산에서 그 영남재벌은 큰 기업이에요. 그 기업의 사위로 들어가면서 이제 판사가 발탁된 거예요. 김 판사가. 그러면 윤길자는 과연 그러면 왜 하양을 의심했냐? 하양을 의심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우선 하양을 의심하기 이전에 자기 사위가 바람을 피운다는 걸 막연히 알았어요. 바람을 피울 것 같다는 걸로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윤길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신 사위가 지금 바람 피우고 있다고 전화해주고 전화 딱 끊어버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윤길자하고 김 판사를 연결시켜주던 뚜쟁이 중매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중매쟁이가 원래 받기로 했던 돈보다 적게 받았어요. 윤길자한테. 근데 더욱 잘못한 거는 김 판사 쪽에서 어차피 이거는 불법 징수다. 그러니까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아니 그거야.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안 주죠. 응. 그래서 김 판사 쪽에서 이 중매쟁이한테 아예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 푼도 안 준 거고 윤길자도 본래만큼 안 줬어요. 원래 이제 그 성과급이라는 게 있대요. 네. 소개하는 거 얼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건을 봐가지고 돈을 좀 더 주는 게 있대요. 네. 근데 최상의 사윗감이었던 건 맞다는 거예요. 네. 이 김 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길자가 더 주기로 한 금액을 안 줬다는 거예요. 또 한쪽은 아예 안 줘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사가지고 이제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윤길자한테 전화를 걸어요. 파토시키려고 저 부부를. 당신 사위가 지금 바람 엄청 피우고 있어. 끊어버렸어요. 근데 윤길자는 사실 바람 피우는 거 얘기만 들어도 뻑가는 사람이에요. 네. 이유 알죠? 네. 자기 남편이 상당히 여성 그 편력이 있었던 분이라고 해요. 네, 예. 뭐 이거는 여담인데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그러니까 윤길자의 남편과 애인이 같이 아마 차에 있는 걸 발견하고 본인 차로 박을 정도까지의 그런 약간 공격성과 약간 히스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길자는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남편이 만드는 지병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람 피우는 거에 대해서 거의 이제 극단적인 혐오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니 내 딸이 나처럼 이렇게 불행해진단 말이야. 이게 눈이 획 돌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이따가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 그렇게 한번 딱 믿어버리고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고도 인정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보고도. 이게 그 편집증적 성격 장애인 것 같아요. 의심이 많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걔가 만약에 짓고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날 괴롭히려고 계속 걔를 짓게 하는 거야 라는 의심을 갖는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확대해서 자기를
를 받고 있는 걸로 확대 해석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윤길자가 그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 병이에요. 네. 이제 이거 먼저 개요 빨리 갑시다. 네. 3월 6일 날 이제 하지혜가 5시 30분경에 수영장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요. 네. 그러니까 수영장 집 학교예요. 집을 나갔는데 소식이 두절되죠.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신고를 해요.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까 진짜 그 2002년도에 경찰들은 하지혜는 사리분별이 확실하고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똑똑한 여성이에요. 네. 그런 여성이니까 성인이고 뭐 기다려봐. 그때 아마 경찰에서 가출 신고를 접수하는 아마 그 어떤 그 시스템이 그랬을 거예요. 네. 좀 기다려 보세요. 또 혹은 꼭 가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주민등록 등본하고 그다음에 그 잘 나온 사진, 증명사진 한 장 가져오세요.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시켜주고 수배하면 그만이었어요. 가출인 수배.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전이 없었죠. 근데 아버지가 뭔가 의심이 되는 게 딱 있었어요. 아이는 절대 가출할 아이도 아니고 그 전에 약간 가정사적으로 좀 문제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의심스러웠는데 보다 보니까 CCTV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근데 3일 뒤에 그래서 그 CCTV를 보다 보니까 새벽에 이렇게 하양이 지나가는데 두 사람이 남자가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따라붙는. 그 납치범은 죽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근데 납치까지가 그들의 직무예요. 네, 미행하는 두 사람을 납치하는 두 사람이 띠에 붙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자동차 불빛이 번쩍하면서 뭔가 붕 하고 빨리 출발하는 걸 그 CCTV를 확보하게 돼요. 이건 수사를 아버지가 했어. 네. 맞아요. 아버지가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 CCTV를 확보해 가지고 경찰이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경찰이 그때서야 이거 뜨거 하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그냥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계속 진행이 잘 안 되다가 10일 후에 16일이죠. 네. 아침 8시 35분경에 그 하남에서 네. 그 산에서 하양의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등산객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데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검단산이에요. 네. 그 검단산에서 등산객에 의해서 하지혜의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이 시체의 상태가 거의 충격적입니다. 아까 말씀 미리 드렸지만 머리하고 안면에만 6발을 맞았어요. 집중적으로. 그것도 근접사로. 이건 원한 관계가 있다고 볼 정도로 그렇게 심한 정도고요. 또 부검을 실시했더니 한쪽 팔만 해도 한쪽 팔 여기만 해도 3군데가 땡강땡강 잘리는 그 어떤 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또 온몸은 구타 흔적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많이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이미 많이 맞은 상태에서 총기로 이제 당한 거니까 아마 이 하양이 살해되기 직전까지 느꼈을 공포나 이 맞아서 다치면서 아팠던 이 고통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인터뷰한 게 있어요. 들어가서 이제 아이의 시체를 확인을 하잖아요. 문을 열었는데 아이의 눈이 한쪽 눈이 이렇게 딱 떠졌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 말아라, 내가 너 꼭 잡아준다고 해서 한쪽 눈을 이렇게 감겼는데 다시 다른 한쪽 눈이 이렇게 딱 뜨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울면서 이렇게 진짜 내가 할 테니까 조용히 눈 감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을 감아주셨다고 하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사건 사체가 발견되고 나니까 아버지는 선뜻 머리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네. 사실은 이 하양이 죽기 이전부터 아까 얘기했던 윤길자의 어떤 집착으로 인해서 하양을 지속적으로 미행을 시켰었어요. 직원들이나 심부름센터 심지어는 전직 형사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하양을 계속 미행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하양이 눈치를 챘었어요. 네. 눈치를 챘고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집안 대 집안으로 소송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것도 받고 윤길자가 아주 이 코너에 빠진 그런 상황이 막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살인 사건이 딱 발생하자마자 하양의 아버지는 집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네. 이거는 분명히 윤길자 쪽에서 시켰던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아버지가 찾기 시작하죠. 근데 증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청부 한쪽도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이 사람이 누가 살해를 했는지에 대한 그렇죠. 명확한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살해를 한 사람 중에 이제 김
김 씨라고 할게요. 그 사람이랑 이 아버지랑 접촉했던 흔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양이 첫 번째 타겟이 아니었고 아버지도 성부 살인을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청부를 맡았던 두 사람이 아버지를 접촉한 적이 있었어요. 사업가로. 아버지가 컨설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아버지를 접촉함으로 인해서 아버지한테 이제 그 가짜 명함을 준 거.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그거 나오죠.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뒤쫓기 시작하게 되고 그걸로 포인트를 잡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이제 이 발단은 아까 우리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네. 김 판사 그 뚜쟁이의 이제 모함 전화 네. 그 전화를 받고 윤길자가 사위 김 판사한테 불러서 물어보죠. 사위 지금 바람 피우지?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사실은 사위도 미행을 계속 시켰었어요. 네. 그래서 사위가 뭐 그 사무 중에 나와서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무슨 도청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윤길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사위가 막 전화 여기저기 걸고 하는데 뭐 근무 시간 뭐 시간대별로 막 전화 받고 주고받는 것까지 미행한 사람들이 사진 찍어다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자기 사위를 이제 속된 말로 조지니까 사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내가 요즘에 전화 자주 하는 사람은 이종 사촌 동생 하지애다. 네. 걔는 지금 2대 법대 댕기는데 사법고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과외도 가르치고 했던 애인데 아무래도 사법고시를 보려니까 법률 과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나한테 수시로 전화를 하니까 내가 그 전화를 응대해 주느라고 전화를 많이 한 거지 내가 다른 여자들하고 내가 전화 주고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나중에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딸한테 너 그래서 사촌 오빠한테 전화를 얼마나 했니? 자주 했니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빠 나 딱 두 번 했어요. 네, 한 맞아요. 번은 그냥 진짜 사법고시에 관련돼서 물어본 거였고 한 번은 그냥 안부 전화했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김 판사가 결국은 자기 이종 사촌 동생을 그 핑계 대 가지고 그 이종 사촌 동생 하양하고 전화를 주고받는 걸로 얘기하는 바람에 네. 윤길자는 이제 완전히 거기 꽂혀버린 거죠. 네. 아 이거 이종 사촌가 아니래도 이것들 둘이서 바람 피우는구나. 그래서 이제 윤길자는 거기서 이제 다 꽂혔는데 근데 이제 윤길자 그 당시에 나중에 보니까 기록은 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어요. 망상장애가 좀 있다. 그래서 의심이 아주 많은 어떤 여성이다 하는 그런 그 결과 보고서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윤길자가 뭐 심신이 좀 문제가 있는 거는 그건 명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사건이 더 화가 나는 이유는 재력을 이용해서 너무 많은 그렇죠. 것들을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이 미행을 붙이는데 25명 정도가 동원이 돼요. 근데 거기엔 현직 경찰뿐만 아니라 심부름센터 직원들도 하는데 이 2년 동안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하양도 집과 학교밖에 안 가다 수영장. 보니까 네 수영장 이 딱 그러고 사회도 그냥 집밖에 오는 게 없어요. 직장 갔다 지금 그렇다면 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되는가 봐요. 네, 심지어 이 두 사람이 나오는 둘이 같이 있는 사진을 찍어주면 3억을 주겠다는 네. 현상금까지 걸어요. 이게 이제 윤길자가 그런 망상장애가 있다 보니까 어떤 짓까지 하냐면 사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 딸 내외 그 방에다 도청장치도 달아요. 네, 예, 도청장치도 설치를 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에는 미행을 하는 거예요. 네, 25명을 이제 동원해서 심부름센터, 현직 경찰 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 네, 영남 제분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 2중 3중으로 그것도 미행을 하는 팀도 한 팀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허위 보고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미행하는 사람을 또 미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2중 3중의 그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미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하고 얘기할 정도가 됐는데도 믿지 않았죠. 근데 그 미행팀 25명을 총괄하는 사람을 시키는데 그놈이 살인자 누구냐면 윤남신입니다. 네, 윤길자의 그 조카입니다. 네, 운전기사로 가족들 운전기사로 조카를 데려다 놨었거든요. 윤남신이를. 그 당시에 윤남신이는 42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윤남신이한테 이제 맡겨가지고 총괄해서 했고 아까 뭐 도청장치는 또 그거 좀 괜찮은 편이에요. 어떤 경우는요 본인이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어. 네, 그래서 자기가 승복을 입고
여승으로 가장을 한 다음에 변장하고 하양을 쫓아다니기도 했어요. 이게 특성이기도 한데 의심이 많다 보니까 미행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태하진 않을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욕탕에 가 있지 않을까, 당구는 치지 않을까 해서 그 사람들을 미행시킨 사람들 본인이 또 다시 감시를 하는 그렇죠. 거죠. 이게 이 여자는 그러니까 병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잘 안 나오니까 이제 하양의 집전화 뽑아냈잖아요. 네. 집전화도 뽑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뽑았는지 이제 그건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 현직 형사도 나쁜 놈이에요. 그 당시에. 현직 형사를 매수를 한 거예요. 매수를 해가지고 하양의 전화번호를 뽑고 하양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하양의 친구들 전화번호를 다 뽑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양 친구들 전화번호까지 뽑아가지고 그 하양의 친구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해요. 그래서 여자 목소리 들리면 아니잖아, 그거는. 네. 뭐 이런 식으로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괴롭힘을 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다 안 되니까 니네들이 이 미행하는 니네들이 영 부실해서 그런 거라서 그렇다고 내 사위 김판사하고 하양이 같이 모텔이나 같은 건물로 들어가는 것만 사진 찍어가지고 오면 2002년도에 그때 돈으로 3억 원 현상금을 걸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내 사위하고 하양은 그냥 불륜 관계인 거예요. 이미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증거를 찾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 사람한테는 승부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꼭 잡을 거야. 내가 그렇지. 맞아. 이걸 증명할 때까지 간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편집증적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맞는 걸 확인하고 그것들을 확고해 가는 과정들이 이 사람한테 너무 중요한 자기 삶의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거 아니야. 이 여자 네. 머릿속에는. 네. 누가 뭐래도 아닌 거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도서관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네. 이 미행조가. 네.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다 보면 늘 공부하고 나오니까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을 불러다가 아주 혼을 냈다는 거예요. 윤길자가. 도서관 안에 들어가면 비밀 통로가 따로 있는데 그것들 둘이서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데 그런 거는 왜 파악 안 하고 도서관 안에 안 들어가봤냐고 미행조를 박살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가 지나쳐서 하양의 집에까지 이제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진짜 딸 관리 잘하라고. 이제 아버지한테. 네, 막 퍼부어댑니다. 근데 이제 하양도 2년 정도 미행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알았죠. 어떤 남자들이 계속 자기를 따라붙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이제 공부는 또 하고 사법고시도 해야 되다 보니까 막 저는 생각했을 때마다 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일 끔찍하죠. 것 같아요. 네. 하양도 참고 물론 아버지한테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또 사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어떻게 못한 것 같아. 김 판사를 통해서 아마 어필은 했겠죠. 근데 김 판사가 그런 면에서는 나쁜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딱 나자마자 아버지가 윤길자 쪽을 의심한 이유가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했던 딸 관리 잘해라 한 게 윤길자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감을 딱 잡은 거예요. 이거 윤길자 쪽에서 내 자식을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 그 예감이 불행하게도 맞아 떨어진 거죠. 예. 사실 아버지가 그 따님이니까 하양이 수영장 가는 걸 되게 많이 반대했대요. 네.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쯤에 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통과됐어요. 통과된 승소했어요. 거예요. 승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한테 접근을 하면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법률로서 우리가 죄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쪽 면에서는 조금 안심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하양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좀 날이 밝았을 때 오전에 엄마랑 같이 그럼 수영장을 가자.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하양이 그렇게 되면은 내 오전 공부하는 시간을 다 뺏긴다. 그러니까 새벽에 운동을 갔다 오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5시 30분에 수영장을 댕긴 건데 자 이제 그 정도가 되고 그러면 김 판사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 장모한테도 얘기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김 판사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묵묵부답하고 이 꽉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윤길자는 이 하양을 끊임없이 끝까지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김 판사가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편으로 볼 수도 있어요.
편집증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초반기에 그것들을 공고히 하면서 계속 끌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김 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줬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증폭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그런데 2년이 지날 때도록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묵인했다라는 것들을 그럼 니네들이 맞구나, 내 주장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였죠. 그걸 더 공고히 한 거니까 더 쫓아야 되고 심지어는 이 윤길자가 도저히 안 돼 화가 났던 이유가 아버지와 하양이 전혀 빈틈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한테 공격했기 때문에 그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접근금지 명령에서 이 하양 아버지가 승소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접근금지 소송에서 지니까 거기 뭐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접근도 못하고 쫓아다니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면 김 판사하고 하양이 마음 놓고 이것들이 만나고 바람 피우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딱 되니까 윤길자는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가족 운전기사로 일하는 조카 윤남신이한테 청부 사례를 지시하는 겁니다. 네. 그 청부 금액이 그것도 전 너무 황당했던 게 윤길자는 1억 5천을 제시했대요. 근데 여기서는 윤남 씨는 2억을 제시를 했는데 깎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둘이 합의한 게 1억 7,500이라고 하는 네, 거예요. 2,500을 깎아줬어요. 아니 무슨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수금으로 5천만 원 일단 미리 주죠. 근데 이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기도 해요. 맞아요. 이 선수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윤길자가 그 사실 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청부를 의뢰하고 한 기간이 거의 한 반년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전에 돈을 다 써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빼도 박도 못하고 윤길자가 계속 위협하고 빨리 죽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 자기네들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윤남신이 그 조카가 청부 사례 지시를 받고 이제 2억을 요구했다가 1억 7,500에 2,500 깎았잖아요. 근데 윤남신이가 혼자서 사람 죽이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고 가장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 김용기를 끌어내요. 김용기. 이름이 김용기예요. 범인이니까 우리가 얘기해도 됩니다. 이거는. 네. 김용기를 끌어내가지고 같이 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살해할 때 쓰는 비용 같은 걸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독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독사를 하려고 쥐를 가지고 실험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기회가 잘 안 왔죠. 그게 왜 그랬냐면 하양이 보통 이제 혼자 있을 때 뭐 음료수나 이런 거에 타려고 했는데 하양이 본인도 위협도 있지만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카페나 이런 데 혼자 있질 않았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 도서관 아니면 바로 이제 가서 수영장 그 정도의 동선이다 보니까 미처 뭐 음료수라든지 접촉할 그 기회 자체가 없었는데 접근 금지 가처분이 딱 떨어지다 보니까 아예 그거는 아예 접촉 차단이 돼버린 거죠. 차단이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켓을 하양에서 하양의 아버지로 바꿔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 진짜 악랄한 여자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3번 정도 이 아버지 하양의 아버지를 그 죽일 기회를 노렸지만 사실은 실패합니다. 뭐 차로 들이받으려고도 했었고 네. 여러 가지 기회를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윤남신이의 친구 고등학교 동창 김용기가 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김용기가 어느 날 그 이 하양의 아버지를 쫓아가다가 맞닥뜨리죠. 네. 그때 변명을 하면서 둘러대면서 명함을 한 장 줘요. 네. 김용기가 그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가 받아가지고 의심스러웠겠지 아버지는. 네. 가지고 있었던 게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된 수사 단서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기를 못 잡았으면 이 사건 해결 안 됐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접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용기라는 사람의 신상이 밝혀지면서 김용기가 윤남신과 고등학교 친구라는 것을 밝혀지면서 이것이 어쨌든 갈 수 있는 확보의 길들이 그 단서가 줄줄이 나오는 나올 거예요.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얘들이 이 윤길자가 살해 지시한 사람은 비단 하양, 그다음에 하양의 아버지 그것뿐 아니에요. 네, 한 명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한 명 더. 그때 그 즈음에 자기 남편 영남제분 그 이사장이 그 교도소가 있었어요. 세금 탈루 관련돼 가지고. 네,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주가 조작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윤남신이가 그 고위급 그 간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 교도소 가 있는 사이에 회사를 꿀꺽 먹으려고 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또 죽이라고 지시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실패합니다. 그것도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인간들이 되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한테 강제로 계속 압박을 주는 거지. 네. 다만 문제는 돈을 먼저 받아먹었기 때문에 이게 실행으로 옮겨진 겁니다. 네. 6개월 동안 엄청 많이 괴롭혔대요, 윤길자가. 니네들이 만약에 사람을 진짜 얘네들을 못 죽이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내가 조폭들을 사서 너희들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했대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압박을 느꼈고 나중에 이게 그 하양을 납치하고 나서 뭐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봐요. 처음에 하양 타켓 삼았다가 실패. 독살하려고 했다 실패. 아버지 쪽으로 갔다 또 실패. 그다음에 그 간부 영남제분 간부 죽이려다 실패. 계속 내리 실패만 하니까 엄청나게 윤길자한테 쪼임을 받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해낸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네. 하양을 죽이자. 네. 그래도 그 중에서 하양 죽이기가 제일 편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월 6일 날 05시 30분경에 수영가들 하양을 납치한 거예요. 근데 그 납치를 한 사람들은 살해한 놈들이 아니에요. 네. 납치까지 차로 한 다음에 인계를 한 거는 윤남신과 김용기예요. 네. 그들은 차에 태워가지고 차 안에서는 엄청나게 두들겨 팬 것 같아요. 그리고 청테이프로 입 같은 데 다 감아가지고 이제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남의 검단산으로 갑니다. 네. 검단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때리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접사격으로 6발을 전체 다 썼어요. 창탄이 6단이 여섯 들어가는 개. 거죠. 총알이 네, 6개 여섯 들어가는데 개. 6개 다 쏜 거죠. 네, 얼굴만 집중적으로. 그래서 죽인 다음에 그렇게 뭐 아마 얼마나 때렸으면 팔 한쪽이 3조각 정도의 골절이 나왔고 얼굴은 그러니까 총기로 맞은 거 이외에도 맞아가지고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비참하게. 그날 첫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5집안에 수영장을 간다라는 걸 알고 나서 며칠 동안 잠복을 했었는데 계속 기회를 본 거죠.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산으로 갈지 이미 이 사람들 머릿속에 다 있었어요. 산은 미리 봐뒀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마대자루라든지 청테이프랑 그다음에 이제 넙근 같은 것들이 이미 다 미리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그때쯤에 그 3번째 날이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때쯤에 이제 대기하고 있던 잠복하고 있던 3일째 그들에서 납치를 해서 그렇죠. 간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으로 살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리 준비했던 쌀포대에다가 시신을 넣어가지고 흙을 쓱 덮어서 이제 위장을 했죠. 그리고는 그 길로 바로 내려와서 공중전화로 윤길자한테 보고합니다. 성공했다고. 그래도 또 이 사람이 또 의심병 환자라서 윤길자는 살해했다고 성공했다고 보고를 받았어도 실제로 살해했는지 여부를 믿지를 않았어요. 네. 끝까지 그거를 재확인을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성공한 게 맞구나. 하양을 죽였구나 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때 이제 돈을 줘가지고 외국으로 출국을 시켜버린 거예요. 네. 두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이 그나마 죽였냐라고 생각했던 게 자기한테 즉 윤길자한테 경찰들이 그 혐의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럼 하양이 없어졌구나. 그럼 얘네들이 죽였을 수도 있고 데리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혹시라도 데리고 있다면 빨리 죽여라. 걔는 얼마나 교활한 여잔데 니네들이 죽이지 않으면 니네들한테 해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이 죽일 의지가 명확했던 네.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외국으로 출국시키고 연락은 계속 주고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종 지시가 뭐였냐면 황당해요. 네.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아예 망명하라고 시켰어요. 두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의 미친 여자 수준인 거죠. 그리고 김용기한테 씌우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김용기한테는 얼굴 성형 시술을 하라고 수술 비용도 보내주기까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윤길자처럼 집착이 있고 무서운 여자도 더 드문 거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힘이 나타납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공조 요청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있고 얘네들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직접 베트남으로 갑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교민들 만나고 공안들 다 확보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네들 현지 경찰 그다음에 현지 인터폴까지 다 만나고 그때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그때 2억 정도를 본인이 다 썼어요. 합의를 네.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언론에 공개적으로 현상금을 걸었어요. 네.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 끝에 이 중국에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오죠.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3년도에 이 공안이 중국 공안이 적색 수배돼 있는 김용기하고 조카를 체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경찰이 정말 반성도 많이 왜 우리는 이 방송을 하면서 경찰을 자꾸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뭐 비난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데 결국은 그래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가지고 거기에서 강제 추방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압송돼서 이제 우리가 수사가 개시되는데 이 사실 수사 진행 상황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통의 명함이잖아요. 네. 김용기로 부터 받은 아버지의 그 하양 아버지의 그 어떤 머리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들이 그 외국으로 도망가기 전까지는 밝혀내지도 못한 거예요. 네. 도망가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명함을 주면서 김용기 명함을 주니까 김용기를 조사하다 보니까 조카 윤남신, 윤길자의 조카 윤남신이하고 절친이고 고등학교 친구라는 게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수사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던 건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렇죠. 베트남으로 넘어갔었으니까. 예. 이게 참. 그래도 어쨌든 그 단서를 확보해서 이 사람들을 체포하게 돼서요.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그때도 이제 윤길자를 그래서 같이 엮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 두 사람을 그 압송해 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제 윤길자가 경찰에 나타내 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부끄럽다. 내 조카가 이런 짓을 했다니. 그러면서 그 경찰들 보는 데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요. 꾸짖는 게 아니죠. 니네들이 총대 매라는 그 무언의 압력이죠. 예. 보다 보니까 이게 손가락을 싹 뒤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암호였대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증언할까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다 얘기를 했었는데 윤길자가 이렇게 표시를 했대요. 니네들이 다 뒤집어 써라. 그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손바닥을 뒤집어 쓰는 걸로 암호를 표시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윤길자가 그런 말을 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청부를 한 것에 대한 증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미행을 추적한 것에 대한 증거들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얘네들이 나는 미행만 시켰다. 맞아요. 그들이 과잉 충성으로 얘네들이 살해까지 하고 그 돈을 뜯어내려기 위해서 나한테까지 청부를 했다라는 사주를 했다라는 것들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다라는 논리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니네들이 사람이냐 막 그랬다는 거예요. 경찰관 앞에서. 니네들이 인간이냐 막 그럴 수 있냐 막 이랬다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거 뒤집는 것 때문에 이 김용기하고 윤남신이가 안 불었어요. 네. 자백을 안 한 바람에 이 사건이 굉장히 큰 난관에 처하게 됩니다. 윤길자의 어떤 개입 사실이 잘 못 밝혀졌어요. 근데 아주 집요하게 하는 바람에 이제 결국은 경찰에게 이제 이거 윤남신이하고 김용기가 자백을 하죠. 네. 자백을 하고 이제 윤길자 체포 딱 했어요. 이제 드디어 윤길자를 체포해서 딱 경찰이 데려오는데 그때 윤길자가 보여준 그 윤길자의 행태는 담당 형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거의 눈이 뒤집힌 상태로 내 남편이 부산 바닥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데 너는 내가 잠깐 가가지고 금방 나올 건데 나오면 넌 모가지다. 너는 그냥 안 놔둔다. 넌 경찰 끝났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형사 그 눈초리 그때 그 입에 흰 거품 물고 하던 얘기가 잊혀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형사가 엄청나게 거품을 하얗게 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얘기할 때. 막 품는데요. 이게 비말처럼. 거의 히스테리인 거죠. 완전히. 그 형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에 각인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분의 특징이 굉장히 평상시에는 우아함을 잃지 않게 말을 한대요. 네.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뒤집히면 모든 욕설과 악설과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히스테리성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긴 하거든요. 약간 그런 면들을 확실히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이들이 처리된 거는 빨리 얘기하고 우리 네. 할 얘기가 많잖아요. 네. 납치에 가담했던 그 미행 보고했던 놈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거의 뭐 3년 6월에서 뭐 이 정도로 거의 다 3년에서 처벌. 3년 6월 때 받았죠. 3년에서 다 3년 6월 처벌 다 받았고요. 거기서 또 윤길자도 1심이 이제 1심에서 무기징역 구형됐고요. 근데 구형이에요. 예, 구형이에요. 구형. 구형은 검사가 이렇게 형을 때려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남신이하고 이제 김용기는 20년. 네. 20년. 그런데 이제 피고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둘 다 이제 항소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항소는 검사도 할 수 있고 검사는 너무 형이 약하다.
우리가 구형한 양보다 너무 약하다 하면 검사가 이거는 항소하겠습니다. 그래서 2심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피고인도 동시에 형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항소하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피고인이 항소해 20년을 받고 너무 많다고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올라가고 검찰이 포기를 해버리면 상급심에 올라갔을 때 20년보다 더 많이는 못 줘요. 그래서 그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20년 이상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검사도 같이 항소해서 올라가면 2심에서 20년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그래서- 조두순 사건이 네, 유일한 맞아요. 사건이에요. 네. 그게. 그때 검사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검사 그 피고의 형량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12년 이상을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때 검사가 항소를 했었으면 조두순이는 적어도 15년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그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결국은 2심에 가서는 검사도 항소하고 피고인도 항소했으니까 징역 20년이었잖아요. 김영기하고 윤남신이는 그 윤길자만 무기징역이었고 그런데 2심에서는 모두 다 무기징역. 네. 3명 다. 그러니까 올라가 버린 거죠. 검사가 항소해 주는 바람에 거기에 죄질 불량하고 계획적이고 잔혹범죄고 그래서 이게 무기징역을 받았던 거고요. 결국 대법원에서 완전히 확정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2004년에 무기징역 확정이 되자마자 그 회장 그 영남재분 회장하고 이 윤길자는 이혼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기업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위장이혼일 거예요. 그거는. 그런 가능성들 되게 많이 얘기가 됐죠. 지금 뭐 판단컨대 이걸 뭐 우리가 단정져서 이야기할 네. 수는 없으니까 그들의 뭐 심리 속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위장이혼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윤길자가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지병 치료를 한다는 명분으로 진단서를 여기저기서 받거든요. 정신 강박 같은 거 그런 질환 그 진단서를 받는데 그 진단서가 이 회장 유원기 회장이죠. 류원기. 그 회장의 부탁을 받은 세브란스 대 그 이 정신 저 신경정신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 밖에 나와서 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왜 그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위장이혼이라고 봐야죠. 이혼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챙겨줄 이유가 없잖아요. 보통 이제 형이 집행이 되는데 그 형 집행 정지 기간이 있어요. 이 질병이라든지 뭔가 사유가 있어서 형 집행 정지가 되는데 윤길자 같은 경우는 12가지 질병에 대해서 그 진단명이 나와요. 뭐 어떤 거였냐면 당뇨, 유방암 1기, 파킨스 증후군, 우울증 등에서 해요. 그래서 주치의와 이 정신과 의사가 그런 진단서를 끊어줬기 때문에 이 형 집행 정지가 가능한 거였는데 이것도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많이 조명이 됐는데 이 형 집행 정지가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거 불러줄까요? 네. 형집행기 정지 나 이거 이런 진짜 이거 대한민국 사법부 자 2007년 7월 5일 날 형집행 정지 3개월 돼요. 형집행 정지가 뭐냐면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사람이 지병이라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형을 집행하는 걸 잠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그 기간 동안 나와서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2007년 7월 5일 날 형 집행정지 3개월을 받아요. 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치료하러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도소 밖으로. 네. 다만 교도소에서 지정한 그 어떤 병원 네. 그 공간에 한정해서 있으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된 거예요. 하나는 보통 형 집행 정지의 병원은 교도소 근처의 병원이에요. 거의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세브란스 병원까지 왔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 사람이 머물렀던 병원이 월 200인가요? 200 정도 하는 VIP로. VIP 병실. 1일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초 VIP 입원실이에요. 아프지도 않는데 그거 가시니까 그렇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내가 좀 불러줄게요. 네. 7월 5일 날 형 집행정지 3개월 받았죠. 그러면 이제 3개월 받았으면 10월 뭐 며칠 날은 이제 3개월 끝나잖아. 근데 그 즈음에도 또 집행정지 20일 또 연장받아요. 2007년 10월 24일 날 3개월 넘어서 형 집행정지 20일 연장받아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두어 달 있다가 다시 2009년 12월 22일 날 형 집행정지 또 3개월 또 받아요. 그리고 3개월 끝나고 난 다음에 2010년 3월 21일 날 형 집행정지 5개월 또 연장해요. 자, 2011년 6월 달에 집행정지 3개월, 2011년 9월 달에 3개월 연장,
2011년도 12월 달에 3개월 연장, 2012년도 3개월 연장, 2012년도 3개월 연장, 2012년도 하반기에 3개월 연장, 계속 형집행정지가 연장되면서 결국은 이 사람은 교도소에 없고 일일 200만 원씩 하는 VIP 그 병실에서 호화호식 하면서 노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 웃기는 게 있어요. 그 집행정지 기간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 병원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외출 외박을 몇 번인 줄 아세요? 2007년도 10월 16일 날 외출했어요. 2007년도 10월 18일 날 그 다음 날 외출했어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외박을 하나 두 번 해요. 11월 달에도 외박해요. 이게 외출 외박을 그냥 이틀 3일 건너가면서 했다니까 결국은 말만 교도소에 있는 거지 치료한다고 일반 병실로 나와서 일반 병실에서 잘 먹고 호화호식 하면서 지내면서 짬나는 대로 밖에 나가서 일 보고 오고 외박도 해서 집에 가서 자빠져 자고 왔겠죠. 그 형집행 그 기간을 아까 계속 불러주셨는데 거의 4년 가까이 돼요. 4년이에요, 4년. 그래서 이거가 걸렸어요. 외출 나왔던 게 어떤 언론사에 의해서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경우였냐면 이 안에서도 병원 안에서도 의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사람이 이 하양의 아버지한테 제보를 하게 됩니다. 하양 아버지 진짜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뭐 미쳐버리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그래서 하양의 아버지가 방송국과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했어도 교정당국이라든지 사법당국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거라고 처음에는 오리발 빡빡 내밀었어요. 네. 외출 외박 같은 것도 발견되지 않은 거 갖고 시비 걸지 말라고 했었고요. 네. 근데 다 이게 그 근거로 드러나니까 할 말이 없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아도 형집행정지를 받고 4년 5년 동안 최고급 그 호텔 같은 병실에서 호화호식하고 눈치 봐가면서 외출도 나가고 외박도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권력과 금권 이게 융합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그 사법비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것이 모두 다 그 사실 의료계, 교정계, 그렇죠. 아까도 현직 경찰 나왔지만 수사 다 그 돈으로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소위 말하면 우리한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들을 심어주게 된 배경이 됐었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붕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긴 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그 사법 체계의 어떤 치부 같은 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 이제 그 김 판사 얘기는 해줘야 되겠네요. 네. 김 판사는 원래는 이 정도 되면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라도 이 사건이 그 자기 장모가 사주한 게 드러나면 즉시 사표 내고 평생 동안 반성하면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 그런데도 뻗댔어요. 내가 무슨 책임 있냐? 난 뭐 책임 없다. 내가 시킨 거냐? 뭐 장모를? 뭐 이런 식으로 도의적인 책임마저도 이 사람은 회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론이 엄청나게 비등했어요. 그 말이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판사들은 그 재임용 관계돼서 적격 그 심사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적격 심사 대상에 딱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하게 되면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럼 이제 그거 올라갔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판사 임용에서 이제 아웃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재임용에서 아웃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지가 지정받았다고 통보가 딱 오니까 이거 다 했구나 싶어가지고 2012년도 2월 6일 날 사임합니다. 네. 그리고는 아주 그 좋은 로펌의 변호사로 갔죠. 근데 이 사람은요, 2013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 나왔을 때 나와서 인터뷰 잠깐 했어요. 그때도 자기 장모를 약간은 옹호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또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죠. 윤길자를 옹호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저희가 조명이 됐잖아요. 그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 그 사회적으로 파장이 되고 얘기가 되면서 이 뒤에 그 진단서를 아까 허위 발급하게 해준다는 그 류 회장의 그 돈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치의도 나중에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데 류 회장 같은 경우는 2년 징역 2년에 아마 집행유예 3년이 그렇죠. 됐고요. 네. 그다음에 주치의는 아마 벌금형 700만 원 정도에서 끊겼던 된 걸로 확인. 500으로 확정됐어요.
대법원에서 500으로 확정됐는데 원래 이제 그 이 유 회장 같은 경우는 사주하고 도와준 거 이렇게 해가지고 1심에서는 징역으로 2년 그냥 뚝 떨어졌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항소심 거치고 뭐 이렇게 쭉 가면서 원래 근데 저 1심에서는 주치의 같은 경우도 징역 8월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항소심 뭐 이렇게 거치면서 뭐 변호사가 돈 많으니까 변호사 짱짱하게 쌌겠죠. 그러면서 세브란스 병원 박 무슨 그 교수예요. 박 네. 교수. 그 사람은 벌금 500만 원으로 확정됐고 사실은 이 사람은 벌금 500만 원을 받고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이 박 뭐라는 이 주치의는 그 이후에도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네. 예. 유 회장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이 사건은 종결되고요. 2015년도에 이제 영남제분이 쪽팔렸던 모양이죠. 이름을 바꿔요. 한탑으로. 그래서 지금은 영남제분은 없습니다. 한탑이 있을 뿐입니다. 주식회사. 그때 그래서 불매운동이 엄청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영남제분에 대한 그 불매운동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고, 근데 영남제분이 그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 도매 정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그 회사 그 다른 그 제품을 받아서 하는 회사들도 다 불매운동 같이 피해봤죠. 네, 마치 피해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윤길자의 정신감정을 엉터리로 해준 거죠. 네. 그 정신감정서에 써 있는 기록은 또 의료진들이 아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윤길자가 진술했다는 내용을 그 진단서 정신감정서에 기재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치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길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살인과 무관하며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고 남은 인생은 사회에 보상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환자가 주장한다 이런 내용을 정신감정서에 주치의라는 인간이 써줬어요. 네. 이런 거를 써주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환자가 주장하는 거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받아먹었으면 그런 내용까지 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윤길자는 외출하다가 취재진에 의해서 걸리지 않았으면 여전히 끝났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 제보를 들었을 때 그 기자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얘기할까봐 그 촬영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렇죠. 네. 심지어 거기 그 담당분이 거기 입원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지켜본 거죠. 지켜보면서 촬영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그 피해자 아버지도 만났잖아요. 근데 그 했던 말이 자기는 아직 기자분이 남는다고 하는데 그 피해자 아버지가 이제 기자들이 계속 열심히 하고 하니까 너무 애쓰지 말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아이를 잃고 나니까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얘기하시고 부질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력과 금권에 얼마나 우리 개인이 무력한지 국가 권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금권, 관권 이런 그 권력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이분은 느끼면서 좌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 내 자식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는 아버지가 가슴속에 쌓여있는 한이 어떻겠어요. 이건 기가 막힌 거죠. 네. 사적 응징이라도 하고 싶었겠죠. 네. 근데 사적 응징 못 하잖아요. 교도소가 있으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 저 특실에 갇혀 있는 줄 알았으면 쫓아가서 사적 응징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이 기자분은 나중에 취재했던 기자분은 오히려 그 영남제가 쪽에서 그 역고소를 당해요. 당해요. 네, 그래서 주거 침입 같은 경우는 병실에 침입했다고 해서 하게 병실 되고 침입. 예. 그리고 명예훼손도 아마 당한 걸로 알고. 무단 저 촬영했다 해가지고. 네. 동의 없이 촬영했다. 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의료법 위반까지 되는데 진단서를 이제 확인하게 돼서 진단서를 비교를 해주거든요. 근데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람이 거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윤길자 아주 씨는. 중병 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손도 못 들어서 남들이 네. 음식을 먹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걷고 본인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촬영되면서 나중에 그 진단서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까지 해서 다 고소를 당하고 막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 윤길자를 관리했던 그 교도관의 증언이 좀 나오죠. 네. 관심죄수였다고 그래요. 네. 군림하던 여자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다른 수감자들하고 뭐 수시로 싸우고 맨날 독방 요구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게 해달라고. 그거 요구하고 심지어는 그 같이 수감돼 있는 사람들한테 빨래 시키고 그러니까 이 싸나운 늙은이가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그 교도관 불러가지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내 방에는 술집 땡기던 여자애들 집어넣지 말라고.
소리까지 빽빽 지르고 그러니까 완전히 교도소 가서도 군림하면서 생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네. 독방이 그 잘못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독방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냥 독거방이라 그래서 음. 그 자기 그 혼자 기거할 수 있는 방을 얘기하는 건데 그 방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거죠. 네. 본인은.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더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은 그렇게 무기징역을 받아서 그렇게 특실에 있는데 피해자의 어머니의 마지막 사망이 죽음이 저희를 또 한번 다시 아프게 하는데요. 맞습니다. 2016년 2월 20일에 22일이죠. 자택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향년 64세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키가 어머니가 165cm셨는데 체중이 36kg셨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했어요. 네. 이 방송을 했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거의 영양 부족 상태에다가 늘 술만 마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참 이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건데 이제 어머니는 딸을 보내고 도저히 가슴속에서 못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죽은 검단산 인근에 있는 집을 구했어요. 네.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가슴속에서 딸을 보내지 못했고 매일 술로 일관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일생을. 그거를 지켜보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만류도 많이 하고 제지도 많이 했겠죠. 근데 어머니가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균열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는 나가 있었고 어머니는 그 딸을 죽은 그 검단산 인근 집에서 혼자서 기거하다가 그렇게 영양실조 내지는 그 지병으로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사망을 해서 도저히 못 봐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즈음에 이제 따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강원도 쪽에 가 있다가 이제 아내의 죽음을 알게 되죠. 정말 아픈 사연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딸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그렇죠. 대한 아픔이 있었고 어머니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종사촌이니까 어머니의 형제의 김판사에 의해서 자기 조카에 의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고 생각했다 하니까 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 김판사의 어머니네랑 그 하양의 어머니네랑 또 되게 친했대요. 엄청나게 가까운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교류가 많고. 네, 그래서 심지어 그 상견례 할 때도 같이 나갔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윤길자가 이제 상견례 얘기를 지금 제가 할게요. 네. 윤길자가 왜 하양한테 애초부터 꽂힐 수 있는 소지가 있었냐면 같은 상견례 자리에서 김 판사가 앉아 있고 이제 무슨 불편한 일이 있어가지고 김 판사 안 해드는 거예요. 윤길자 딸이 무슨 음식을 먹으라고 주는데 김 판사가 화가 나서 딱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근데 그걸 모르는 하양이 들어와가지고 오빠 먹어 그러면서 그걸 담아줬대요. 음식을. 그러니까 김 판사가 그걸 먹는 걸 보고 윤길자 눈이 뺑 돌아간 거예요. 그때부터 내 딸, 지 아내가 주는 건 안 먹고 제가 주는 걸 먹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든지 의심하려는 시각으로 보니까 의심인 거예요. 그 자체가.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에 꼬여 있던 게 지속적으로 증폭시키면서 자기는 싼 거죠. 머릿속에. 예. 이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 객관적인 메시지도 확대하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뭐든 다 난서가 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때 김판사 행동이 전 진짜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 김판사 그걸 다 배신한 거예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속이 터져가지고. 그 어머니의 그 죽음 이제 아마 딸 만나서 하늘나라에서는 뭐 두 분이 해우했겠죠. 그리고 그 하양이 엄청 어머니를. 네, 그리고 활발하고 집안의 화목을 다 동도히 하는 그런 딸이었다고 해요. 얼마나 이쁜 딸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발랐는지 집 공부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도 되게 많고 자기 시간을 흐트러지게 보내지 않았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 딸을 그렇게 보낸 게 너무나 원통하고 가슴에 한이 진짜 한 대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양의 아버님 인터뷰 중에 저 와닿았던 게 나는 그래도 내 자식을 위해서 2억이라도 드릴 수 있었고 거기 해외로 건너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근데 그러니까 자책감이 덜하죠. 네, 근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다른 사람의 피해자의 아버지나 유족들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때 그 억장이 더 얼마나 무너지겠느냐라는 말을 했어요. 윤길자는 뭐 제가 볼 때는 무기징역 확실하고 이건 종신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이렇게 취재진에 의해서 적발돼 가지고 이제 형집행정지가 취소돼서 교도소로 재수감됐잖아요. 근데 윤길자가 간 교도소가 화성교도소예요. 네. 화성은 교도소라고도 안 불러요. 그냥 화성 직업 훈련 훈련소. 교도소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출소를 많이 앞두고 있거나 이제 그 비교적 모범수 생활을 한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직업 훈련을 활발하게 받는 교도소인 건 맞습니다. 물론 뭐 전부 모범수만 거기 있는 거는 네, 아니지만요. 네. 비교적 그렇거든요. 그런데 윤길자 같은 흉악범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최근에 지어지고 시설이 좋다는 곳에 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 비난들이 또 많이 있었죠. 네. 역시 돈일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윤길자하고 그 영남제분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1인 시도하고 막 아버지가 1인 시도하고 또 오빠도 오빠가 뭐 많이 올리고 글도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욕설도 하고 니네들 고소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한테 고소한다고도 했고 그 유 회장과 윤길자 사이에 이제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내 자식들 앞기 혼사길 막았으면 그걸로 족하지 않느냐라는 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들은 한 집안을 완전히 파괴하고 해놓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악인이 있냐 없냐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만약에 뭐 기질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그걸 교육을 통해서 순화할 수 있고 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그런 제 신념이라든지 제 생각이 많이 흔들리고 진짜 악인이라는 거는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이런 사건을 다룰 때마다. 윤길자는 정말 그 어떤 경우라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고요. 네.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김 판사예요. 김 판사 이름 밝히고 싶어요, 솔직히. 현재 어느 노펌에 있는지도 밝히고 싶고요. 근데 그 우리 방송상에 밝히진 않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김 판사가 우리 방송을 보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러봐서 진정으로 부끄럽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많이 봐요. 사주를 한 사람도 그 사주를 실행한 사람들도 그리고 거기에다 묵인한 사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던 김판사 같은 사람 그리고 돈에 의해서 진단서를 떼주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편의를 봐줬던 모든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그들을 움직였던 건 바로 돈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건 의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도 분명히 돈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각인하고 내 마음속에 새겨두시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실 준비하면서 뭐 어떤 살인 사건을 다뤄도 항상 뭐 가슴 한켠이 이제 무겁고 불편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 사건을 하면서는 마음이 정말 또 유난히 좀 불편했다고 그럴까요? 참 그리고 무력감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이 기록을 뽑고 알아보면서 내가 스스로 무력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걸 참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어떤 사건 우리가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살인 사건을 우리가 취급을 해도 살인 사건이 편한 건 없지만 이 부분처럼 그렇게 무거운 거 안 했으면 좋겠네요. 참 힘들더라고요. 창피하고 전직 경찰이 동원돼서 사주받고 돈 먹고 전화번호 빼주고 미행하는데 따라다니고 이게 뭐 경찰 뭐 법원 그다음에 법원은 뭐 당연히 변호사를 통해서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존경받는다는 어떻게 사람을 살린다는 의사 어떻게 보면 종합 세트 같은 모든 권력이 있는 자들이 전부 융합돼 가지고 저지른 어떤 만행의 종합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무거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애님 그리고 하지애 어머님 하늘에서 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버님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사셨으면 좋겠고 또 하지혜님의 오빠분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국의 살인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